이 이야기는 1953년 겨울 6.25 총성이 막 멈춘 한반도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대전의 한 시장 모퉁이에 바짝 엎드린 채 구걸을 하고 있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석. 부모님은 전쟁 중에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도 갈 곳도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한 남자가 만석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빈 그릇에 동전을 넣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또 몇 걸음을 걷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많고 많은 전쟁고화 중에 왜 그날따라 그 아이가 눈에 걸렸는지 그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만석이는 정재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만석이를 반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재용의 처도, 아들들도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굴러들어온 돌, 만석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953년 12월 한반도는 총성이 멈춘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을 숨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피난처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던 집은 무너지거나 불탔고 익숙했던 골목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돌담을 쌓고 부서진 문짝을 달았습니다. 살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서울, 왕십리, 이곳에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재용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때부터 이곳에서 쌀가게와 방앗간을 운영해온 이 동네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논밭도 꽤 갖고 있었고 인심도 넉넉했습니다. 전쟁이 나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고 휴전이 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가게는 반쯤 허물어져 있었고 방앗간 지붕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수습하고 가게를 복구하는 데만 꼬박 석 달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재용은 시장을 지나다가 한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장 귀퉁이, 사람들이 가장 덜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 아이 하나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때 묻은 옷, 다 떨어진 고무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구걸조차 소리 없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정재용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고아는 이 아이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 어귀에서, 골목 끝에서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몇 걸음을 걷다 돌아서고 또 걷다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재용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이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석이요. 김만석, 13살. 부모님은 전쟁 중에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정재용은 그날 만석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재용의 집 안에는 낯선 아이를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처 김미숙은 남편이 낯선 아이를 데리고 들어서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8살배기 쌍둥이 아들 대한이와 민국이는 구석에서 만석이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피난 시절에 태어난 3살짜리 막내딸 지연이만이 만석이를 빤히 쳐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정재용은 가족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만석이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것이고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정재용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 위에
낯선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겹쳐져서인지 말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한이 민국이와 같은 방을 쓰게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결국 정재용은 부엌 한쪽 구석에 간신히 공간을 만들어 작은 방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그것이 만석이의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작고 좁고 겨울바람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에게는 그 방이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만석이는 무척이나 부지런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마당과 가게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낮에는 쌀가게와 방앗간에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쌀 포대를 나르고 물을 깃고 손님이 흘린 쌀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것도 만석이었습니다. 정재용 사장은 이런 만석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게에서 일은 시키지만 아직도 아이인지라 측은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만석이가 정재용 사장의 집으로 들어온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재용 사장은 어느 날 그의 아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석이한테 새 옷 좀 사입혀요. 미숙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 시키는 대로 만석에게 옷을 사다 입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재용은 새 옷을 차려입은 만석이를 데리고 인근 소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 만석이를 1학년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만석이는 극고 사양했습니다. 사장님, 저 같은 게 무슨 공부를, 무슨 소리냐,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하지만 지금처럼 새끼밥 꼬박 먹을 수 있는 것도 황송한데. 정재용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거라. 만석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1955년 만석이는 나이 14살에 소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는 대한이와 민국이가 3학년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만석이가 5살 많았지만 학년은 2학년 아래였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에는 나이를 떠나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정재용은 일찍이 쌍둥이 아들인 대한이와 민국이에게 만석이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해두었지만 아이들은 아버지 앞에서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버지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만석이를 그냥 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 머슴이야. 아침 등굣길에서 두 아이는 자신들의 가방을 만석이 손에 들려주었고 서로는 빈손으로 장난을 치면서 걸었습니다. 만석이는 가방 2개에 자기 책복까지 들고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만석이가 그 두 아이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형이니까 저 아이들은 내가 잘 돌봐줘야 돼. 그나마 막내 지연이만은 달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지연이는 만석이를 오빠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만석이가 가게로 가면 따라가고 마당에서 일하면 옆에서 쪼그려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 오빠 소리가 아마도 만석이에게는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햇살이었을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이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늦가기 졸업이었지만 정재용은 그날 누구보다 뿌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용은 이번에도 만석을 중학교에 보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만석이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소학교를 마친 것도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이제 글도 알고 가게 일도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내 밥벌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만석이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전념했습니다. 예전에는 힘쓰는 허드렛 일만 했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외상 거래를 기록하고 방앗간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12살 이상 인구 중 문맹률이 78%에 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석은 그동안 정재용 사장이 해왔던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물려받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하숙하며 중학교를 다니던 대한이와 민국이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지영이는 오랜만에 오빠들을 만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대한이와 민국이가 만석이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만석이 청년이 되었기에 예전처럼 야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석 형이라 부르긴 했지만 하는 행동과 말투는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였습니다. 두 아이가 집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이와 민국이가 뒷산에 곤충 채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따라가겠다고 졸랐고 두 오빠는 마지못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대한이와 민국이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지영이를 산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재용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김미숙은 순간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섰습니다. 수십 명이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영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산속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껌껌하고 위험해서 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 다시 찾을 것을 기약하고 모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재용은 마루에 주저앉아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간신히 의식은 깨어났지만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한이와 민국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이는 아직 산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내려갈 때 만석이는 혼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나무 막대기 하나와 헝겊을 감아 만든 작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한쪽 다리를 바위에 세게 찧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뱀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뱀에게 물린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깜깜한 산속 어딘가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고 있을 지영이를 생각하니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속을 헤매이던 중 바위 밑으로 난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지연이는 웅크린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지영이를 부르자 지영이는 만석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빠, 왜 이제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리고는 펑펑 울어댔습니다. 만석이는 지영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깜깜한 어둠과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산속에서 만석이는 기필코 지영이를 찾아 등에 업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늦은 밤, 집 앞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만석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정재용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미숙이 벌떡 일어나 뛰어나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만석이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에는 잠이 든 지영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긁히고 찢겨 있었습니다. 발목은 부어서 신발이 터져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지영이를 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미숙은 지영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재용은 쓰러진 만석이를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정재용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석이가 꼭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이틀 뒤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옆에는 정재용이 있었고 막내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또 한 사람. 미숙이 만석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재용 사장 집안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재용의 처 미숙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미숙은 만석이를 대할 때면 한마디로 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데려다 키운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달랐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상을 차릴 때는 항상 만석이 밥도 함께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쓰던 방을 깨끗이 청소한 후 만석의 짐을 그 방으로 옮겼습니다. 정재용 사장이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바뀐 것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만석이 벌써 25살이 되었습니다. 정재용 사장의 머리는 홍기가 찬 만석이를 빨리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재용과 그의 처 미숙은 오늘은 모처럼 둘이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상의하였습니다. 미숙이 남편 정재용 사장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만석의 혼사를 얘기해 놓았다고 말하며 조금만 있으면 괜찮는 아가씨가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석이 성실하고 학교도 나왔으며 안정된 가게에서 일하고 있기에 주변에는 만석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미숙은 많이 바빴습니다. 여기저기서 신부감이 있다고 하면 먼저 달려가 신부감을 확인하고 만석에게 잘 맞는 배필인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만석이도 정재용 부부가 자신을 결혼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싫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확인한 신부감 중 몇 명을 추려서 만석과 맞선을 보게 하였는데 맞선을 볼 때마다 상대방은 좋다고 빨리 서둘러서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데 만석이는 웬일인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말도 없이 그저 썩 내키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미숙이 만석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만석아, 내가 네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입장인데 대체 어떤 아가씨를 원하는 건지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래야 내가 네가 원하는 사람을 찾을 것 아니냐? 만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만석의 말을 들은 미숙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없는 곰탱이 같은 놈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신부감들을 만나고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였구나. 미숙은 이제야 그동안의 만석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정혜라고 했습니다. 만석이가 소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짝꿍이었습니다. 만석이보다 5살 아래였고 지금은 장터 어물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적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살집이 있어 조금 통통하고 눈이 크면서 이쁘장한 얼굴의 그 아가씨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석이가 늦은 나이에 입학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을 때 옆에서 홀로 만석이 편을 들어주고 챙겨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가 바로 만석이가 좋아한다는 정혜였습니다. 정혜는 만석이를 오빠라 부르며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같은 시장 안에서 일하면서 자주 마주쳤고 그렇게 둘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바로 매파 할멈을 통해 정혜네 집에 혼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혜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만석이가 근본이 없는 고아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혜네 집안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정혜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집안이 기울었지만 가문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전쟁고아로 자란 만석이를 사위로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혜의 아버지의 고집이었습니다. 정혜의 어머니는 미숙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만석이를 잘 알고 있고 욕심나는 사윗감이지만 도무지 남편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베개를 베고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만석이가 가게를 정리하러 나가자 미숙은 남편 정재용을 붙잡고 오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재용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치우는 미숙에게 정재용이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요. 미숙이 앞에 앉자 정재용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이 문제, 내가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봤소. 미숙이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보, 무슨 방도가 있어요? 정재용이 말했습니다. 만석이를 우리 호적에 올립시다. 미숙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남편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재용 사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만석이를 데려왔던 날부터 생각해봤소. 많고 많은 전쟁고아 중에 왜 그 아이가 내 눈에 걸렸겠소. 그것도 우리와 만석이의 인연이었던 거요. 지영이를 산속에서 찾아 등에 업고 내려왔던 그날 밤. 그때부터 나는 이미 만석이를 내 큰아들로 생각하며 살아왔소. 그때 호적에 올릴까 싶었지만 당신이나 아이들이 반대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었소.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신도 그때부터 만석이를 아들처럼 보살폈잖소. 이번에 차라리 진짜 우리 아들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지가 좋아하는 아가씨와 혼인시킵시다.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처럼 대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으며 미숙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아들처럼 생각해왔는데 호적에 올린다고 뭐가 새삼스럽게 달라지겠어요. 미숙은 그 길로 정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만석이를 우리 호적에 정식 아들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 진행합시다. 그 이후로 정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반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위를 보게 되었다며 이곳저곳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만석이와 정혜의 혼례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재용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도록 며칠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만석이와 정혜가 살 집도 인근에 따로 마련해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잔치상 앞에서 정재용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만석이를 바라봤습니다. 1954년 겨울 시장 귀퉁이에서 소리 없이 손을 내밀고 있던 그 아이. 말없이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말없이 밤에 가게 문을 잠그던 그 아이. 껌껌한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 지연이를 등에 업고 내려오던 그 청년. 항상 정재용 부부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돼주고 있는 만석. 이제는 어엿하게 커서 혼례복을 입고 신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용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만석아. 이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세월은 왜 이리 빠른지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 만석의 나이 35살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결혼한 만석과 정혜는 어느새 9살, 6살 두 사내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막내딸 지연도 3년 전 시집을 가서 지금은 이웃마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쌍둥이 아들 대한이와 민국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였으며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기에 이곳 고향에는 명절 때나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에게 몇 번에 걸쳐 많은 돈을 가져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작은 아들 민국이 또한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금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 생활비를 받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쌀가게와 정미소는 만석이 잘 운영하고 있기에 별 탈이 없었지만 이미 정재용 사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의 농과 밭이 이미 두 아들의 밑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더 안 좋은 일은 정재용 사장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나오는 날보다도 집에서 몸져 누워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만석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재용 사장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던 중 어느 날 대한이가 느닷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님도 연로하신 데다가 아버님도 편찮으시니 이제 장남으로서 본인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참으로 당황스러웠고 아내인 정혜 또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람 좋은 만석이었지만 대한이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석은 한 번도 자신이 이 가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은인인 양부모님을 대신해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재용 사장은 대한이의 이런 행동에 경로하시며 절대 안 될 일이라 반대하였지만 이미 마음을 먹고 내려온 대한이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이는 본인이 이제 사장이니 모든 중요 일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만석에게 통보하고 만석에게는 아주 단순한 일만 하게 하였습니다. 만석이는 대한이의 이러한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연로하신 양부모님을 걱정하였기에 차라리 대한이 잘 운영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대한이는 만석이를 철저히 무시했고 모든 일들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쌓아온 상도위가 무너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거래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석이 참다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대한에게 잘못된 운영 방식을 얘기하자 대한은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이 사장이라며 만석에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습니다. 형이 우리 집 호적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집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말어. 그건 단지 아버지가 혼자 판단해서 한 일이지. 우리는 형을 우리 식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괜시리 나서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은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 형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데려와서 지금껏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형도 고마운 줄은 알 것 아니야. 만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처음 이 집에 들어온 이래로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이가 어렸을 적 했던 철부지 행동들은 형이란 마음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30살이나 먹고 가정까지 있는 놈이 지금도 철부지 애들처럼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으니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울분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석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대한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대한이는 뜻밖의 상황에 놀라며 만석이를 쳐다봤고 만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대한이를 노려보다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후 만석이의 모습은 가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이로부터 만석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정재용 부부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대한이 일방적으로 만석을 나쁜 놈이다,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만석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이가 만석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으면 그 우직하고 착한 만석이가
말없이 가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만석이 식구들을 데리고 정재용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은 서울로 이사가서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대한이가 운영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을 잘 모신다고 하니 저도 이제는 제 할 일을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떠나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자리 잡는 대로 소식 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만석과 정혜 그리고 애들이 정재용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재용과 김미숙은 만석과 정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아, 며느라, 정말 미안하구나.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며느리다. 우리가 늙어서 정말 너희들에게 죽을 죄를 짓는구나. 부디 자리 잡는 대로 소식을 전하거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만석 가족은 고향을 떠나 낯설은 타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은 서울하고도 왕십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로 오가는 곳이었기에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만석은 대전을 떠나오면서 처분했던 집과 정혜가 가지고 있던 얼마간의 돈으로 왕십리 시장 한켠에 작은 쌀가게를 열었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았기에 살림집도 별도로 구하지를 못하고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만석은 쌀 장사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심을 쌓아갔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쌀을 주는 일이 허다했고 한 주먹의 쌀이라도 더 얹혀줬습니다. 가게에는 정혜가 주로 있었고 만석은 먼 곳까지 배달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흘렀고 지금은 자리도 잡혀서 가게도 넓히고 종업원도 2명이나 채용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지금 만석이는 쌀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도 시작했습니다. 워낙 신용이 좋고 정이 많은 만석이었기에 도매인들이 자신들의 밥벌이에 기꺼이 만석이에 자리를 한켠 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1978년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잠자리에 들기 전 정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내 모레쯤에는 대전 좀 다녀올게. 정혜는 만석의 갑작스런 말이 위화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리 잡느라고 대전에 계신 양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하였는데 얼마 전 꿈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네, 너무 안 찾아뵌 것 같긴 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만석은 대전역에 도착하자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고향의 냄새인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윽고 고향에 도착한 만석은 한 걸음에 양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안 분위기가 매우 썰렁했습니다. 3년 만에 찾아뵌 아버님과 어머님은 예상보다 너무 늙으셨고 대한이가 운영하던 정미소는 이미 다른 이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쌀가게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만석은 부모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며 그동안 자신이 서울 왕십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일부터 지금은 도매까지 시작했다는 일까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였고 양부모님들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날 모처럼 어머님이 해주시는 정성스런 아침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석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기에 집을 나서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은 만석이와의 대면을 피하였기에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양부모님께는 명절에 가족들과 같이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만석은 그의 처 정혜에게 양부모님의 얘기부터 이제 정미소도 없어지고 남은 쌀가게마저 운영이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석은 양부모님을 뵙고 온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면서도 항상 대전에 계시는 연로하신 양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성이 착하고 양부모님에 대한 정이 유독 많은 만석이었습니다. 최근 만석은 인근에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의 처 정혜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양부모님을 모시고 온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만한 집이 있었습니다. 방도 많고 마당도 있는 꽤 큰 집이었습니다. 지금 만석의 형편으로는 조금 무리였지만 어떡하든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고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정혜와 모처럼 앉아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둘이 앉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기에 정혜는 만석이 할 얘기가 있다는 말에 긴장을 하였습니다. 여보, 대전에 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모십시다. 내 일전에 대전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온 뒤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 대한이가 아무리 막 되먹었다 해도 자기는 친부모님인데 그래서 잘 모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직접 부모님을 뵈니 두 분 사시는 것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게 살고 있어. 이제 애들도 다 크고 했으니 당신이 동의한다면 내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올까 해. 내 당신에게 말은 안 하였지만 요즘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집들을 보고 다녔어. 그러던 중 오늘 마침 적당한 집을 찾았어. 내가 당신에게 미리 상의 안 한 것은 미안해. 하지만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면서 부모님을 저대로 사시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생각 어때? 만석의 물음에 정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였다. 여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정혜는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서로 눈만 감았을 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만석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죠? 잠이 안 오네. 저도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를 않네요. 당신 어렸을 때 친부모님은 생각이 나요? 아니, 이제는 흐릿한 모습뿐이 안 보여. 그것도 엄마 모습만 남아있지. 갑자기 그건 왜? 그럼 당신 대전의 아버님 처음 만났을 때는 기억이 나요? 그럼 당연하지. 그때는 길거리에서 춥고 배고팠지. 내일은 없었고 그나마 희망이라고 하면 당장에 한 끼라도 먹는 것이, 그리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도 가끔 화나고 힘들 때면 남모르게 그때 일을 생각해. 아버님이 내 앞에 앉으셔서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시더니 내 손을 덥석 잡고 우리 집에 가자 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있게 된 거지. 아마 그때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나이까지 살아남았을지도 의문이고,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마도 지금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겠지. 정혜는 만석의 얘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해요. 우리가 대전 부모님 모셔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이 대전 부모님 생각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그래, 괜찮겠어? 네.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죠. 당신에게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마워. 그럼 내일 당장 그 집 계약하고 부모님 모시러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양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집도 계약했으며 이곳저곳 수리도 하며 부모님이 기거하실 방에 이불부터 세간살이까지 가장 좋지는 않지만 편안한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만석은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내 기뻤습니다.
이제 곧 양부모님을 서울로 모실 생각을 하니 알터니가 쑥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만석은 대전에 부모님 댁에 도착한 후 부모님께 서울 가서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용 부부는 그냥 이곳에서 노년을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극구 사양을 하였으나 만석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이는 이번 기회에 부모님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부모님 댁에서 머물며 모든 것을 정리하였고 4일째 되는 날 서울의 정혜에게 다 정리하고 올라간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석은 정재용 부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만석은 서울에 오자마자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았으며 다행히 큰 병은 없지만 기력이 약하다는 진단 결과에 안도하며 며칠간 입원을 시켜서 기력 회복에 애썼습니다. 만석 가족의 삶은 다시 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정재용 부부를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공경했으며 만석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뵙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혜 또한 여느 며느리 이상으로 지극정성껏 두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만석이 하는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제법 큰 소매, 도매 회사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아침밥을 먹고 아이들과 만석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오늘도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놀러 나가십니다. 어머니는 정혜와 함께 오늘 김치를 담기로 했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만석이 정재용 부부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온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대안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아있던 쌀가게와 부모님이 살았던 집을 급히 처분한 후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민국은 대한이 가게를 차지하면서부터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렸다는데 그래도 계속 도박과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아내가 이혼을 하고 떠나버렸다고 한다. 다행히도 막내딸 지영은 대전시 외곽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들과 부모님을 뵈러 만석의 집을 찾아온다고 한다. 그리고 만석을 친오빠라 여기며 지금도 어리광도 부리고 많이 의지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낳은 정과 기른 정이라고 많이들 갈라치기를 합니다. 폐륜 자식의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만석을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친다고 유학을 보내놓고 원격으로 키우는 자식과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옆에 끼고 잔소리해가며 키운 입양자식 중 과연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